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발언을 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중과도 손볼 마음이 있다. 상급지의 수요층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종부세 얘기가 많이 불거지고 있죠. 지금 종부세뿐만 아니라요, 다주택자들 세부담도 완화를 하는데 양도세, 취득세 중과도 손볼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손보기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은. 양도세는 계속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양도세도 예전에 한 3, 4년 동안 계속 중과세를 뭐 이제 연장해서 일반세율로 하다가 결국은 2013년도에 양도세를 완전하게 완화를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계속 완화를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선의 결과가 지금 나왔지만은 이 총선에서 의석수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조금의 속도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렵다고 생각되냐면요. 이거 매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2022년도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에 이어서 취득세 중과까지 손본다. 정부 관건은 완화 시점. 완화 시점은 어디에 달렸냐? 이 속도는 어디에 달렸냐? 의석수에 달렸습니다. 그 의석수가 보수가 잡은 의석수가 맞느냐, 진보가 잡은 의석수가 맞느냐에 따라서 속도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은 보수가 못 잡고 이제 진보가 잡았죠. 그러면은 이 중과에 대한 부분들은요, 완화는 어느 정도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폐지로 가기는 어렵고, 이런 완화도 완벽하게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는 시점들은 되게 오래 걸릴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합치가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전에 종부세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이것도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텐션과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건이 생겼죠.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들고 일어났죠. 일부 사람들은 아니 이거 민주당 흔들지 말고 떠나라. 사실은 종부세 폐지가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고민정이 참 대단한 발언을 했습니다. 되게 위험하지만은 합리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신동아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 종부세를 폐지할 때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부세 헌재에서요,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조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조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 이 돈을 번 거 이상으로 훨씬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런 거예요.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성적 학점이 A+를 받았는데 F를 받은 사람이 있어. 아, F 너 불쌍해. 내가 A+를 받은 거 3개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기회에 대한 평등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뭔가를 가져가는 건요, 사실 세금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세의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 현 정부는 종부세 합헌에 이어서 민주당은 지금 그래도 기조가 고행정 발언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1주택자 정도는 우리가 그 종부세는 폐지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1주택자는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런 수를 두면서 지금 시장과 민심들을 보면서 이런 그 정치적 수를 조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검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헌재에서는 합헌이 일어났고 그리고 민주당은 합헌이 일어났음에 불구하고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부 폐지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를 위해서 중과율은 폐지하는데 정치적 합의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종부세는 아예 지금 합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다주택 중과를 중과율 폐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율을 폐지하고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하고 어떤 게 더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없애면 제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조세 정가들이 조금 덜 일어날 수 있는 양상들이 생깁니다. 다주택자 세금을 조금 완화시키면요. 그리고 1주택자의 종부세만 폐지를 하면요. 상급지의 수요층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산가들은요. 뭘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세금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보통 제가 아는 의사 얼마 전에도 들어오는 그 성형외과 의사분이 저랑 지인이 되게 친하거든요. 그분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맨날 내가 뼈 깎고 살 깎고 내가 지금 노가다를 하는데 참 좋은 일을 하지만은 50%가 세금이다. 아니 많이 버는데 50% 내는 게 어떠냐? 한번 내보십시오. 50%가 얼마나 크게 느끼지는지 진짜 큽니다. 1주택자 종부세만 폐지를 하면요. 1주택자에서 진짜 돈이 많은 1주택자들은 일단은 똘똘한 한 채로 뭉쳐버릴 겁니다. 세금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차원들이 생겨버리니까 종부세가 없으면은 몇 천을 아끼는 거잖아요. 뭐 억 단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몇 천을 아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양극화가 또 심해지는 역할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은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요. 전세의 문제들이 안정화의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거는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투기꾼으로 아직까지 여기기 때문에 종부세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4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짜리 집을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이 다르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숫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다주택자가 많으면 임차 시장, 임대 시장들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정화가 되는 부분이 지금 서민들이나 임차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훨씬 유리한데 그 기조를 가지고 있는 진보당에서는 반대급부의 역할들이 나오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종부세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종부세가 개편이 되면요. 급물살을 타면서 문제가 되는 게 세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수가 종부세를 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2022년부터 좀 많이 낮아졌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고 세율을 조금은 합의를 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세수가 과세 인원도 반으로 확 줄어버리고 그리고 세금도 줄었어요. 아니 세금이 줄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종부세는요. 어떤 세금인 줄 아십니까? 지방교부세로 활용이 됩니다. 이 지방교부세가 뭐냐면은 이게 종부세 폐지 암초만한 지자체, 지방재정의 험로예고라고 했잖아요. 지자체들이 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잘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교부를 하는 게 종부세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부세가 만약에 없어지면요. 세수의 펑크가 날 수 있죠. 그러면은 지방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를 조금 줄이고 세율 구간들을 조금 낮추면요. 우리가 그 물건을 팔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박리담회로 파는 게 있고 고급화 전략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리담회로도 큰 돈을 100원의 기적들 우리가 들어봤죠.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의 한계가 있으면은 취득세는 지방세고요. 이제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근데 이 지방세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종부세의 좀 보완책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고 지금은 민주주의 시스템, 이 사회에서는요. 기회의 평등이 있는 거예요. 분배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의 복지, 우리가 돈을 나눠주는 복지보다요, 일자리의 기회를 많게 하고 일자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요 세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종부세에 대한, 교부세에 대한 보완책들을 조금은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교부세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는 없겠지만은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거래를 활성화하면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이상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를 활성화하려면요, 대출과 세금에 대한 규제들을, 예전에 어떤 옷들을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종부세랑 통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배분들도 좀 고민을 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종부세가 문제가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왜 그런데 지금 이 종부세 문제가 지금 튀어나왔느냐? 왜 지금 튀어나왔느냐? 왜냐하면 제 생각엔요, 보통 우리가 조세에 대한 개편, 세제 개편 아니요, 7월 넷째 주에 나옵니다. 지금 6월 초죠. 근데 이를 나라 운영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큰 방향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방향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6월 달이 이제 지났고 12월 달에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7월 넷째 주에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세제 개편하면 지방세 개편이 아니라 국세나 이 조세에 대한 개편들이 크게 일어나는 데죠. 1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7월 넷째 주에. 이때 합의점과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슈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바람은요, 종부세 폐지는 어려울 겁니다. 종부세 폐지는 지금 당장은. 근데 종부세에서 다주택자의 세제 완화를 되면요, 조세의 전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도해진 조세의 전가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뭐 지방 교부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했지만요, 뭐 일자리 동력이나 누수된 지방세를 거래를 활성해서 조금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없어져야 돼요.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이중적 과세를 지니잖아요. 재산세도 내고, 뭐 이 보유세, 종부세도 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조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진짜 깡패는 뭔지 아십니까? 건보료입니다. 건보료. 건보료가 진짜 깡패입니다. 너무 과도합니다. 건보료가요, 되게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 건보료를요, 되게 작게 내요. 왜 작게 내느냐? 직장에서 반을 내주고요, 내가 반을 냅니다. 근데 재산에 측정된 대상이 집이나 차나 이런 거 포함 안 시킵니다. 그냥 내 소득에만 적용을 시켜서 우리 직장에서 반 내주고 내가 반을 냅니다. 그런데요, 어르신이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인 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지역보험으로 바뀌면요, 일단은 내가 직장에서 내주던 보험금을 내가 다 내야 되니까 100% 내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소득에만 적용을 했잖아요. 자산에도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집이 10채가 있고 이러면요, 돈백 나오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10채가 있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은 뭐 2채, 3채만 있어도 뭐 4, 5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세금들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세금이요, 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들은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과한 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종부세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세제 개편 추진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에 대한 완화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날 나왔네요. 상속세도 미친 거거든요. 좀 속된 말로, 나쁜 말로 미쳤습니다. 상속세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증여세, 이것도 옛날 버전으로 지금 뭐 5천만 원까지 공제하는데, 지금 예전에 5천만 원하고 지금의 5천만 원하고 한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지금 공제에 대한 5천만 원도 10년으로 올려버렸고, 부부간 6억도 10년으로 늘려버렸으니까는 증여도 되게 까다롭고 힘든데, 이 구간 자체가 5천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건 너무 작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은데, 여기 보시면은 증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여가 완화가 될까 안 될까 예측을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여세도 완화의 방향의 흐름을 탔습니다.
시기는 못 맞추겠습니다. 근데 흐름을 탔는데 그 흐름이 왜 유지될까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2022년도 5월 달에 자녀 무산증료 5천만 원에서 1억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8년 만에 세법 조정했는데 이거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1월 1일부로 결혼을 할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가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좀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는 1억 5천까지 공제를 한시적으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방향, 2022년도의 방향과 2024년도의 방향들을 종합해 볼 때는 증여가 지금 공제가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것들을 반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간들도 분명히 완화의 방향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상속, 증여의 세도 완화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향은 탔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못 맞추지만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어렵지만 그래서 시기를 못 맞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은 탔다라는 거고요. 상속도 볼까요? 저는 상속은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상속하고 증여 중에서 우선은 어디가 뭐가 유리하냐면요. 상속이 증여보다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내가 의도해서 그 사람한테 내 자식이나 아내나 뭐 우리 가족이나 이렇게 준 거잖아요. 의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작아요. 근데 상속은요. 아버님,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공제가 많아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 중에서는 상속이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근데 이 상속이라는 것도 증여라는 것도 세율 구간은 똑같지만요. 세 구간이 너무 셉니다. 최대 50%입니다. 근데 이 50%가 아니라 더 됩니다. 조금 돈이 많으면 더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선진국보다 4배 많은 한국의 상속세 부담. 예, 상속세가 뭐 2022년도 기준으로 따르면은 19조 2,600억 정도, 2021년도에 대비해서 4배 4조 9천억으로 4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작고에 따라서 상속세 규모가 엄청 늘었는데 2020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상속세가 지금 선진국보다 4배가 많답니다. 그리고 세금 내다 망할 판 기업 발목 잡은 OECD 최고 수준의 한국 상속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상속세가요. 세율 구간이 50%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55%로 2위,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뭐 삼성과 같이 뭐 이런 상속 평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20%를 가산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은요. 거의 우리나라 60%의 상속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1위는 맞습니다. 55%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제치고 이런 그 상속 평가액 자체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1위입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이요. 상속세 평균이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40%, 그다음에 독일이 한 30%, 그다음 프랑스가 45% 상속세 세율 구간이 최고 세율 구간이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이 비롯해서 한 13개국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훨씬 비싸고 이건희 상속세가 12조,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건희 상속세 12조, 세계 최고, 60% 세율도 세계 최고, 세계 최고입니다.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폐지는 아니지만은 많이 완화를 해야 됩니다. 폐지하면 이거는 조금 어려움들이 크겠죠. 국가 재정상.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도하면요.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뭔가 불안해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세율 구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도 기업에 대한 부분도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들도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구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세 구간이 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2012년도 신문기사입니다. 루이비통 회장 국적 포기 귀화 결정을 했대요. 아르노 회장은 귀화 결정을 해서 프랑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부자 증세안 때문이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00만 유로 약 그 당시에 지금 몇 년도죠? 2012년도 12년 전이죠. 약 14억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길 때에는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증세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벨기에 쪽으로 지금 귀화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75%. 원래 40%였는데 75%까지 올려버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한 거 아세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세율 구간 자체가 이제 부자 증세안인데 우리나라 양도세 알죠? 양도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딱 당시에 양도세율 구간이 40%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제가 얼마 되지 않아 42%로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45%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45%에서 지방소득세 10%까지 하면은 49.5%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49.5%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많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들어가느냐. 주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두 주택일 때는 20%가 플러스 그 다음에 3주택일 때는 30%가 플러스 됩니다. 최고 세율 구간이 45%잖아요. 그리고 중과세가 30%면요. 75%입니다. 지금 이미 여기서 75% 얘기를 했죠. 75%인데 여기에서 뭐가 있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10%가. 그럼 75%에 10%면 7.5%죠. 82.5%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82.5%였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최대 세율이. 어마어마하죠. 취득세는 12.4%가 최대였고 그 다음에 보유세는 6%가 세율 구간이 최대였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82.5%죠. 세율 구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누가 삽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한시적으로 우리 양도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완화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아직까지 완화 안 됐습니다. 보유세도 완화를 했다고 하지만요. 조금 완화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적 포기. 우리나라 기업이 대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굶어 힘든 사람 많아요. 삼성 막 비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체를 조그맣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어요. 삼성그룹이라는 그룹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는 그리고 삼성의 또 하도급체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만약에 세금을 많이 먹여가지고 삼성이 우리나라 못 살겠어. 나 이거를 만약에 그래도 그나마 싼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갈래.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쳐요. 세금을 뭐 80% 매긴다고 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성장에 의해서 일자리의 복지가 많아져야 되는데 일자리의 복지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금에 대한 부분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종부세에 대한 완화, 취득세,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양도세까지도 어느 정도의 완화의 방향성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방향의 모멘텀들은 그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잘 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이익들을 누리려고 하는 정치적 어떤 접근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원하고 요구하는 시장의 방향들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억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혹은 강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해주는 정책은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실용적 목적보다 커질 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의 결과는요 불편함과 불안함입니다. 우리가 불안함과 불편함이 없는 사회는 없겠지만 유토피아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사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